다 받으셨죠? 국제사이버대 학교 볼펜 못 받으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못 받으신 분. 왜 이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네, 쉬는 시간에 드릴게요. 제가 지금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볼펜 받으신 분들은 혹시 그 사이버대 가실 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30% 매 학기 장학금 지급해 줍니다. 졸업할 때까지 8학기 동안 해마다 최소한. 못 받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5페이지 275페이지 중개보수의 한도입니다. 275페이지 맨 밑에 주택과 비주택의 구별, 주택이냐 비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276페이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한다. 2분의 1 이상 밑줄 치시고요. 자,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 한번 보세요. 56번. 56번에 2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십시오. 56번에 동그라미 2번.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딱 절반이 주택이고 절반이 상가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50제곱미터는 주택이고 50제곱미터는 상가이면 100제곱미터 모두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한다고요. 2분의 1 이상이니까 딱 2분의 1도 포함이죠. 이상이면 2분의 1 초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한 보수를 계산하면 안 되고 주택 외의 보수 규정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택의 보수입니다. 주택의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 양가로 3번 주택 외의 보수, 주택 외, 외자 동그라미, 주택 외가 있습니다. 주택 외의 보수. 자, 주택의 보수가 있고 주택이 있고 주택 외가 있는데 이 주택이냐 주택 외냐는 공부상 용도입니다. 공부상 용도,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니라 공부상 용도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매매인 경우는 매매는 0.5%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임대차는 0.4%입니다. 0.4, 0.5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건 이해가 아니라 암기해야 됩니다. 왜 0.4입니까? 규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학개론에도 암기해야 되는 거 있죠. 민법에도 암기해야 되는 게 있다고 100% 이해가 아니고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 이 숫자는 임대차는 0.4, 매매는 0.5%입니다. 기타라고 하면 85제곱미터 이하 비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협의. 중개보수는 깎을 수만 있습니다. 초과해서 받는 건 안 되고 깎는 것만 가능합니다. 협의하라고 했는데 초과해서 협의는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깎아라는 이야기예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죠.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의뢰인이 된다면 미리 계약서 쓰기 전에 이제 처음에 내놓을 때부터 그러지 말고요. 계약서 쓰기 전에 중개보수 50%만 다른 데서는 옆에 중개보수 50%에 지금 중개 준다던데 안 그러면 나 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 합니다. 개업공개사들은 한 건이라도 무조건 다른 양쪽 다 받으니까 한쪽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하죠. 그러니까 미리 해야 돼. 미리 계약서 쓰고 나서 말하면 개업공개사가 미리 말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리 계약서 쓰기 전에 그래서 말하는 게 좋아요. 만약 의뢰인 입장이라면 개업공개사 입장에 대해서는 뭐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가 얼마라고 찍혀 나와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거의 협의된 걸로 보거든요. 그 찍혀 나와 버리면 그 찍혀 나오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이제 계약하러 오라고 하면 중개보수가 비싸서 못하겠다. 옆에 중개보수는 뭐 50만 원밖에 안 받는다던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50만 원 해드릴게요. 오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죠. 자꾸 또 깎으면. 저도 그런 거 돈은 중개보수는 받아봐야 내 돈이라는 걸 많이 생각했어요. 뭐 3천만 원 준다 해가지고 3천만 원 또 5천만 원 더 비싸게 받아가 난 8천만 원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3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요. 받아봐야 받는 거라고. 중개보수는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해도 그냥 마음 편하게 먹어야지 목숨 걸고 막 한 건 한 건 싸우고 이렇게 하면 오래 못해 지쳐가지고 그냥 저는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다 포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더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거 무조건 깎도록 돼 있으니까 협의하도록 돼 있으니까 더 받는 건 안 되고 깎는 것만 가능하다고요. 협의가. 자, 이게 공부상 용도라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실제 사용 용도라면 주거용이니까 주택이잖아요. 근데 공부상 용도기 때문에 이는 업무시설로 돼 있어요. 오피스텔이. 그래서 주택 외로 분류된다고요. 오피스텔도.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274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네 번째 줄에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동그라미 3번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18번 문제 있네요. 18번 문제. 오늘 내드린 문제 18번. 18번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암기 프린터 4번 맨 밑에 보면은 오늘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번에 맨 밑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보니까 세 번째가 아니라 맨 밑에 별표 보니까 중개보수 해가지고 분사무소 시도조례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뭐냐면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으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으면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여러분 사무소가 100곳 신도시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요. 사무소 기준입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렇게 사무소 기준,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다. 18번 문제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이 우리 교과서는 27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있네요. 두 번째 줄 맨 뒤에 분사무소 소재지 조례가 적용된다.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277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심화학습 서울시 조례 X 해놓으세요. 이거 암기하면 안 돼요. 서울시 조례 박스 X 해놓으라고. 또 완전히 안 보이게 지우지 말고 그냥 X 보이게 X만 해놓으라고. 공부만 하지 말라고.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공법에서도 금폐율 용적률이 시군 조례로 정하잖아요. 그 200개 넘는 시군 조례를 다 암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경기도 조례 뭐 따로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다만 주택에 대한 조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7페이지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어떤 거가 있느냐 하면은
주거용 오피스텔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예외해가지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각각 받는다. 쌍방 각각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A번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 다음에 B번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출 것. 현실적으로 거의 오피스텔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의 모든 오피스텔이 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또 이 85제곱미터면 25.7평입니다. 전용 면적. 그러면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50%밖에 안 나와요. 50평짜리 오피스텔도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라고요. 60평 넘으면, 그런 60평 넘는 오피스텔 거의 없죠.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50%밖에 안 나온다고. 저 일산에 50평짜리 제가 오피스텔 가보니까 아파트 17평보다 더 적어요. 오히려 그냥 거실 하나 있고 방 창문 그냥 이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있는 방처럼, 방하고 거실하고 거의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룸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주로 오피스텔은 이런 게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사실상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277 맨 밑에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라고 표에 있죠. 칠판에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278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협의가 깎는 것밖에 안 된다 했죠. 더 받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서울 강남 같은 데에서는 원래 10억짜리 중개하면은 900만 원인데 거의 한 4,500만 원 받는다더라고. 관행적으로 원래는 9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법정 보수는 그 아무 말 안 하고 다 주는 사람 받고, 깎아달라면 다른 데는 200만 원 한다던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안 하면 나 계약 안 하겠다 하면 그 2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의뢰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자꾸 깎으면 기분 안 좋겠지만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깎아라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278페이지 동그라미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 동그라미 4번에 주택 외의 경우, 외자 동그라미 주택 외의 경우.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숙제 안 해도 검사는 안 합니다. 근데 나무중개사무소 우리 건물 1층에도 있대요. 저도 처음 들어가 보려니까 쑥스럽고 좀 그렇던데 어떻게 오셨는데 물어보면 어디 투자할 때 있나 싶어 왔습니다. 이러면 예 사장님 잠깐 계세요 하고 커피 뭐 드실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브리핑까지 해줘요. 그거 듣고 한번 게시되어 있는 거 보고 오시라고요. 어떻게 게시되어 있냐면 4가지가 게시되어 있잖아요. 등수보호자 4개는 최소한 게시되어 있어요. 액자에 넣어가지고 게시해놨다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율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놨더라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그럼 중개보수요율표를 어떻게 게시해놨냐면 처음에 보면 주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택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요율표를 게시해놨습니다. 2억 미만이면 0.5%, 2억 이상이면 0.4. 암기할 필요 없다고 했죠. 시도조례.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2번 주택 외, 한번 가보세요. 사무소에. 주택 외의 경우 가로 퍼센트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안에 적어 넣는다고요. 얼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0.9% 받을 수 있는데 0.9보다 초과해서 적는 건 안 되고 0.8 적을 수 있다고. 그러면 옆에 중개업소에서 그래? 너 0.8 받아. 나는 그럼 0.7, 또 0.6, 0.5 이렇게 자율 경쟁을 하다 보면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인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취지는. 근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전부 다 0.9로 적어놨거나 아예 비워놓은 경우도 많아요. 아무것도 안 적어놓고. 이게 만약에 0.7, 0.8 이렇게 적으면 친목회가 있어가지고 왕따 시킨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본 데는 0.7, 0.8 적어놓은 데를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학원은 무한 자유경쟁이 되다 보니까 학원이 1985년도에
25만 원 냈거든요. 한 달 학원비가. 지금 35년이 넘었는데 화폐가치 그때 집 한 채에 저기 뭐 평촌 일인데 집 한 채에 3천, 평촌 아파트 분양가 30평짜리 분양가가 6천만 원 했어요. 23년 전에 노태우 정부 때 분양할 때 분양가 6천만 원도 안 했다고요. 평촌 분당 이런데 30평짜리가. 그 당시 그때 우리 학원비가 25만 원 했어요. 근데 지금도 별 차이가 없어요.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무한 자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중개보수는 담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하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다 0.9%라고 적어놨어요. 한번 가서 보시라고. 이게 가로 안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요 1층 중개업소 너무 다 가면 안 되니까 집 근처에 가서 분산해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냥 아니면 뭐 공부한다 하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투자할 때 있다 하고 해도 되고, 자꾸 가봐야 돼요, 중개사무소. 자, 그 다음에 278페이지 한도 초과 보수 약정의 효력.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그 판례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맨 마지막에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오늘 문제에도 내놨는데 지금 갑자기 몇 분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 조금 전에 말했던 건 19번에 있네요. 주택의 경우가 아니라 19번은 주택 외의 경우만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명시한다고 했죠. 주택 외의 경우, 주택 외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있네. 10번에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라고. 오늘 OX 10번에 있다고. OX 10번에 중개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다면 1000만 원 전부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라고요.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따라서 초과 부분 900만 원은 지급할 필요 없고,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10년 전에 나 초과해서 받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소멸시효도 지났고요. 또 영수증이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대. 그럼 그 사람이 뭔 소리 하냐, 지금 뭔 헛소리 하냐 이래버리면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뭐 정치인 성추행했다고 하니까 기자가 오히려 그 정치인이 원내대표인가 이분이 오히려 고발했더라고요. 여 기자. 진짜 추행했어도 증거 없으면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죠. 조심해. 증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무조건 소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증거 없으면 잡아떼면 돼. 판사한테 가도. 근데 명백한 증거 있는 거 잡아떼다가는 역으로 당하겠죠. 무고죄로. 자, 그래서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초과 부분만. 자, 그 다음에 279페이지 중개보수 계산입니다. 아까 주택 외 했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 이번에 중개보수 계산해 보면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 서울시 조례 아까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참고로 277 이 표를 볼 줄만 알면 돼요. 그 표를 보니까 매매 교환의 경우 2억 이상 6억 미만인 경우는 아니고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한도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25만 원. 자, 그러면 제가 중개할 때는 이게 수도권에 거의 다 아파트가 이게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개보수는 그대로인데도, 요율은 그대로인데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중개보수가 높아진 거죠. 한 건 하면 더 많이 받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짜리를 하나 중개하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서울시 조례에 0.4% 전부는 4, 0.4니까 8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 9천짜리를 중개하면 얼마냐면 1억 9천, 2억 미만인 경우는 0.5%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1호는 5, 9, 45, 95만 원입니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비싼 거 중개하면
8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 277페이지 지금 표를 보는 거예요. 2억 미만이면 0.5%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억 9천짜리 중개하면 95만 원 받고 2억짜리 중개하면 80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2억 미만인 경우는 한도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80만 원. 따라서 산출액이 95만 원 나와도 한도액인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1억 6천짜리부터 2억짜리까지 중개해도 전부 중개보수는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똑같다고요. 최근에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게 이런 집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도 거의 나온 적은 없는데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교재 280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1번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매매대금을 거래대금으로 한다. 그 다음에 동일 당사자 간의 중첩계약, 그 동일한 중개상물 밑줄 치시고요.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밑줄 치시고요. 동일 기회 밑줄 치십시오. 동일이 3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 3번 들어가는데 요거는 사례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케이스가 뭐냐면 매도인이 집 팔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고 이런 경우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요.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기 경기도 제가 광주에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거기에 학원 강의하다가 그냥 원장님이 미분양된 거 있다고 하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냥 진짜 자기가 잘하는 데를 해야 돼요. 그 1층을 했어요. 이제 남아 입주했는데도 악성 미분양이잖아요. 입주했는데도 남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분양을 받았어. 그때 한 1억 천인가 1억 3천인가 1억 천에서 한 1억 3천 정도 한 것 같아요. 35평인데 그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짜증나더라고. 살기 싫더라고. 괜히 왔다 싶고 막 후회만 되고 미치겠더라고. 그걸 바로 내놨어요. 팔라고. 내놨는데 7년 후에 팔렸어요. 내놓고 안 팔리고 1층인데 앞에서 보니까 1층인데 뒤에 가보질 않는데 뒤에 가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반지하 비슷하게 이렇게 돼 산에다 지어놓으니까 경기도 광주는 완전히 난개발이잖아요. 산꼭대기 산에다 다 지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7년 만에 겨우 팔았는데 제가 그 팔리기도 전에 또 겁도 없이 저기 3번에다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딱 그게 분양 입주하는 날하고 팔리는 날이 같으면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3개월 먼저 팔렸어. 지금 입주하기 3개월 먼저. 그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지. 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만 좀 여기 삽시다. 3개월만 월세 달라면 줄 테고 달라는 대로 월세 줄 거고 아니면 전세 달라면 전세 줄 거고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3개월만 여기 더 거주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주인이 오케이 그렇다 그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수업 들었던 개업공개사가 중개했어요. 근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개업공개사가 작업을 했더라고요. 저 인간은 무조건 계약 어떻게 조건을 제시해도 계약하니까 안 된다 내보내라고. 뭐 불만이 있어가 집 부술 수도 있다. 다른 세입자 받는 게 낫다. 3개월 후엔 세 못 놓을 수도 있다. 그때 또 전세가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된대.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자기 뭐 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군대 갔다가 안 그러면 계약 깨든지 못하겠다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나왔어요. 할 수 없이 저는 깨면 못 팔면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7년 동안 못 판 거 또 언제 팔겠어요. 제가 중개업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게 이게 저한테 수업 들었던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 또 몰라요. 나가면 또 돌변해 뒤통수 치는 게 그냥 차라리 다 중개보수 제가 깎자 한 적 없고 오히려 또 아는 사람한테는 못 깎아요. 보험도 아는 사람한테 들으면 못 깎잖아요. 깎자 소리 못해. 다 주는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어디 여간방 떠돌아다니면서 3개월 산다고 고생했는데 이렇게 하면 왜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매매에 대한 하나밖에 못 받잖아요.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또 임대차에 대한 보수도 받고 그렇잖아요. 1타 4피인가 양쪽에 뭐 새로 들어온 세입자한테 받지 주인한테 또 받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작업을 한다더라고요.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은.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팔리고 나니까 한 두세 달 있으니까 중개업소 전화 왔더라고. 지금 3억 5천인데 아직 팔았냐 하면서 이렇게 연락 왔더라고요.
그 광주도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전에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그 또 성남에 있는 분 재건축 막 이렇게 한다고 많이 밀려와 가지고 2배로 갑자기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한 1억 7천에 팔았어요. 1억 1천인가 뭐 1억 2천인가 1억 3천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정도 사가지고 7년 후에 팔면 그 많이 남는 것도 아니에요. 몇 천만 원 서류상 남아도 뭐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 3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 한 번밖에 중개보수를 못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매매. 분양권은 실제 들어간 돈입니다. 분양가에다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들어간 돈,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 합산합니다. 판례입니다. 판례. 판사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판례가 전부 진리는 아니죠. 판례도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양가가 5억이고 계약금 5천만 원, 프리미엄 피가 5천만 원 붙었으면 이거 어떻게 이 상태에서 거래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실제 돈 1억 주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1억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판사한테 묻고 싶어. 이 판결을 한 판사한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피 받고 그냥 명의만 넘겨준 적도 많거든요. 한 푼도 돈 받은 거 없이 그냥 명의만 넘겨준 적도 있다고요. 그럼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아. 지금 이 판례대로 하면. 저 호평평내지구 지금 호평평내 저 남양주에 천마산 앞에 지금 호평평내 지금도 집값 별로 안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분양 10개를 분양받았었어요. 그것도 굴이 강의하다 즉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사람들 좋다니까 그냥 따라서 했다가 그것도 망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몇 억 손해봤는데 그 팔라고 하니까 팔리지도 않고 갑자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전매 제한을 해가지고 안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입주할 때까지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할 때 팔라고 하니까 은행 이자까지 1,000만 원 더 대주면 명의 넘기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도금 이자 후불제였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분양가가 그때 한 1억 그것도 1억 3천 정도 하다가 나중에 1억 7천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러면 돈 한 푼도 못 받고 명의 넘기면 중개보수 못 받는다고 이론적으로 따지면 실제 주고 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니까 그 플러스 P만 붙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마이너스 P 받고 판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제가 손댔다면 다 거의 마이너스야. 팔고 나면 또 올라가요. 진짜 그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투자 막 꺼내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데 근데 또 참고 참다가 또 얼마 전에 한번 했는데 지금 또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자, 그 다음에 교환입니다. 교환 281페이지 양가로 2번 교환 계약의 경우는 교환 대상 중개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밑줄 치세요.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중개보수 큰 거 X, 거래 금액이 큰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에 의하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중개보수가 120입니다. 0.4%거든요. 시도 조례에 의하면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상가는 알아야 되죠. 최대 0.9잖아요. 0.9면 2, 9, 18, 180만 원이죠. 그럼 180만 원씩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120만 원씩을 각각 받는다고 교환하면 양쪽에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이것도 국토부 직원이 이걸 잘못 만든 거예요. 입법 의도는 그게 아니라 중개보수 큰 걸 하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거래 금액이 크면 중개보수도 클 걸로 생각하고 자기는 이렇게 만들었다더라고요. 근데 만들고 보니까 주택하고 주택 외하고 교환을 하면 오히려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중개보수가 이게 더 클 수도 있죠. 악법도 법이라고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한다 하면 X라고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고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교환 중개는 해주지 마십시오. 교환 중개했다면 사고 납니다. 교환 이거 맞바꾸는 거는 도저히 교환 가치가 없으니까 교환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안 팔리니까 설마 이거보다는 낫겠지 하고 이거 줄 테니까 다른 거 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저도 중개할 때 DMZ 안에 있는 땅하고 저기 남대문에 그 포장마차하고 교환 계약을 중개하라고 하는 걸 저는 안 했는데요. 이걸 막 교환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충금을 지급합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1억으로 평가하고 이것을 5천만 원으로 평가하면은 포장마차 주인이 이 땅 주인한테 5천만 원 줘야 된다고 보충금을. 그럼 5천만 원, 이 개업공개사가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 반반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개업공개사하고 이 사람하고, 이게 A라고 하면 이 사람하고 A하고 이런 식으로 짜고 많이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교환계약은.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게 뭐예요? 지금 포장마차 주인은 5천만 원 주고 이게 땅 사갔는데 땅 개발돼야 안 돼요. DMZ 안에 있는 땅 영원히 개발 안 됩니다. DMZ 안에 있는 거 영원히. 남북 통일돼도 개발 안 된다고요. 북한에 땅 많은데 왜 DMZ 안에 그 풀 많고 나무 많은 데를 개발하냐고요. 북한에 가면 나무 하나도 없는 북한에 있는 산은 다 벌판이더라고요.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우리 국제사이버대회는 많아요. 한 30% 정도 돼요. 세트민들이. 왜냐하면 전부 다 공짜예요. 등록금, 입학금 모든 거 다 공짜. 그냥 알몸 그냥 몸만 다니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 표현이 좀 부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 10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이 오신다고.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오히려 장학금 줘요. 돈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그 북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원래 적경지대만 그게 풀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나무 없는 줄 알았더니만 안에 들어가도 없더라고요. 그 산에. 그 왜 그런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나무 다 해가지고 불 때니까 없었잖아요. 그 아마 땔감으로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함부로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으면 잘못했다 또 말 잘못했다가 말 잘못하면 안 보내준다 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말 함부로. 옛날에 개성관광, 금강산관광 이런 거 했잖아요. 저 개성도 가봤어요. 그때 관광할 때. 그 선주교 그대로 있더라고. 지금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있던 거 그대로 완전 이끼 껴있고 또 그대로더라고. 500년 전에. 자, 그래서 교환하게 되면은 둘 다 불만이 생긴다고. 포장마차는 개발 안 되니까 뭐 개발도 못 하니까 불만이 있고, 또 DMZ 땅 가지고 있던 사람 포장마차 이게 불법인데 다 철거해야 되는 건데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서로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개업공개사한테 원망을 하게 된다고요. 그 교환 중개는 현업에 가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 동그라미 1번 차임이 없는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을 거래금액으로 하고요. 동그라미 2번 이제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가령 보증금 500에 월세가 45만 원이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왜 100 하느냐? 그냥 규칙을 100을 하는 걸로 정했어요. 100을 하면은 4,500만 원 더하면 5천만 원.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이 나오면 그대로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상가, 토지 같은 경우는 0.9%, 주택이면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면 되겠죠. 뭐 0.4나 0.5 이게 시도 조례를 주니까 시험에 내면 뭐 시도 조례는 0.5%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준다고요.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이 500인데 월세가 40만 원인 경우는 곱하기 100을 하면은 4,500만 원. (4,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곱하기 100이 아니라 곱하기 70을 하는 걸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곱하기 70. 곱하기 70. 그럼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은 3,3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그럼 만약 상가라고 본다면 0.9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39, 27, 39, 27, 29만 7천 원이죠?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산기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게 5천만 원인 경우 0.9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45만 원이죠? 그럼 5만 원 월세를 깎아주는 순간 중개보수가 얼마 차이 납니까? 15만
3,000원 차이 나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거 세입자가 개업 공개사에게 이거 주인한테 월세 5만 원만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거는 아예 개업 공개사 벌쩍 뛰면서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깎아가지고 겨우 45만 원 돼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주인한테 말하면 깎아줄 수도 있어요. 깎아주는 순간 주인한테 만약에 이렇게 5만 원 깎아주면 중개보수도 15만 원 3천 원 더 내려가는데요, 좀 깎아주세요 하면 깎아줄 가능성도 있다고요. 근데 아예 개업공개사가 차단해버리고 말 안 한다고. 왜? 자기 중개수수료가 더 적어지니까. 결론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고요. 규칙을 70 하는 걸로 정한 거예요. 281페이지 맨 밑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 중개보수 지급식입니다. 이것도 개정됐습니다. 메뉴에 시행령 27조 2에 있는데 27조 2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27조 28조 사이에 중간에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없다가 생긴 제도입니다. 옛날엔 계약 성립되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오늘 20번 문제 있죠. 계약 성립된 날이 아니라 잔금 치러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3페이지 실비입니다.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인데요, 실비는 284페이지 거기 실비 부담자 누가 부담하는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52번에 동그라미 15번 16번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계약금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고. 그러면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왜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해야 되는가? 이건 민법 판례에 의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인은 그 10만 원 가압류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시이행 항명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라고요. 그럼 매도인이 나 가압류 다 말소됐다, 지금 깨끗하다, 등기부 떼가지고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받을 수 있다고요. 현실적으로는 중개업소에서는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법무사가 내줍니다. 담당 그 법무사가. 근데 비수도권 지역은 개업공개사가 내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매도인한테 임대인한테 안 받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근데 시험에 나오면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점수 받기가 어려워요. 현실하고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매도인,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86페이지 협회입니다. 협회는 메뉴에 보면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시험에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287페이지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협회라고 돼 있지만 이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개업 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법조문에 공인중개사협회라고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는 가입할 수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에요. 공인중개사협회라는 말이. 우리 교과서 287페이지 맨 위에서 5번째 줄에 4번째 줄에 그 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럼 말이 공인중개사협회라는 말이 그러면 그 상식적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 가입할 수 있냐 없냐 물으면 당연히 있다 하겠죠. 그래서 말 자체가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논리적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공인중개사인지를 모르죠. 잘 구분 못하죠. 그래서 그냥 공인중개사협회라고는 합니다만 공인중개사는 가입을 못한다고. 정작 누가 가입한다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2개나 땄어요. 그래도 저 협회 회원 아닙니다. 옛날에 회원이었는데 지금 로그인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지금 개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격증 따도 가입 못합니다. 개업 안 하는 이상. 개업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고요? 양가로 3번 임의설립주의, 복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협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개, 3개 설립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는 2개입니다. 2개. 현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2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시험에 많이 안 나온다고. 협회 가입 안 해도 되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입하려고 하면 회비를 한 5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개업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받았어요. 지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아무 돈 안 받았잖아요. 예를 들면 친목회도 옛날에는 그냥 공짜로 다 가입했거든요. 근데 새로 여러분들이 신규로 진출하려면은 친목회 회원권을 살려면 뭐 수천만 원, 일산 같은 데는 뭐 5천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해요. 회원권, 친목회 회원권을 친목회 회원으로 받아주는 걸. 그만큼 기득권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신규 진입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업하려면은 회원업소로 가입되어 있는 중개업소를 인수하는 게 좋겠죠. 새로 그냥 비어있다고, 지금 상가 옆에 공실로 비어있다고 거기 개업했다가는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다 왕따시키고 아무도 공동중개를 안 하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협회는 양가로 1번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 재단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 게 비영리법인입니다. 삼성전자 이런 건 주주배당을 하니까 영리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입니다.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인데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우리 협회는. 자, 그 다음에 288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 양가로 2번 인가주의입니다. 인가주의.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아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밑줄 치십시오.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 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우리 민법에 인이 사람이죠. 인은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사람이 자연인, 법적으로 사람이 법인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민법 통설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전부 노출되었을 때 자연인입니다. 민법 통설은. 형법의 통설은 진통설입니다. 형법하고 민법하고 달라요. 사람이 되는 순간이. 민법에서는 완전히 밖으로 다 나와야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산하거나 태아의 경우 상속도 안 됩니다. 태어나지 못하면. 태어나다 죽으면 상속 안 된다고요. 근데 형법에서는 진통설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애 놓다가 그 산부인과 의사가 뭐 잘못 찍어가지고 애 병신 만들거나 만약에 죽으면 살인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쯤 나온 상태에서 막 잡당겨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 친척도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그냥 뭐 잘못 당겼다 하더라고. 뭐 찍어가지고 잘못 당겼다던데 원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도 30살 넘었는데 아직도 말도 못하고 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연인은 공시방법을 안 갖춰도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람이니까 공시방법을 갖춰야 돼. 그게 등기라고. 등기. 자연인 숨을 쉬는 사람은 등기 공시방법 안 갖춰도 사람이란 걸 다 알잖아요. 치다 보면. 근데 법인은 그냥 봐가지고 저게 등기된 법인인지 등기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이 되기 때문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88 3번 협회 설립 절차입니다. 발기인 300명 이상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 600명 이상 양가로 입원 밑줄 치시고, 그 600명 중에서는 그 밑에 줄에 보면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는 20명 이상, 시험에 이 숫자가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협회 설립하려면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요. 300명 이상.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총회 전체 인원은 600명 이상.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는 600명 중에서 서울에서 최소한 100명 이상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가 아니라 광역시 및도입니다. 20명입니다. 시도라고 하면 서울특별시도 시도에 들어가잖아요. 광역시 및도니까 서울특별시는 빠져나간 거죠. 그럼 600명 중에서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 우리나라에 광역시 및도가 15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금 포함 안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럼 16개 시도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하면 17개인데,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시군구에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법상은 시도에 해당되지만, 자, 그러면 15개 시도에서 20명 하면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고요. 나머지 200명은 어디에서 참석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600명, 100명, 20명. 여기는 20명인데 우리 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5 빼기 2는 3이다 이런 말 한 적 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7번 한번 볼까요? 7번. 7번에 1번. 7번에 1번이 5 빼기 2는 3이라고요. 예, 지금 슬퍼하거나 노여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거고 3, 4월 되면 또 처음부터 진도 나가고 5, 6월 되면 또 요약지까지 하고 이론을 아직 2바퀴나 더 한다고요. 7, 8을 문제풀이하고 9, 10월에 또 모의고사 풀고 그 학원 커리큘럼대로 해야 돼요. 지금 다 알아버리면 재미없어 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 같아야 정상이라고. 그게 저야 뭐 매일 똑같은 내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매일 다른 걸 하잖아. 일주일. 그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 잊어먹고 또 처음 듣는 것 같고 당연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89페이지 협회의 조직 및 업무인데, 협회는 사단법인이므로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어야 한다.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지체 없이 보고,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있습니다. 지체 없이 보고 밑줄 치놓으시고요.
50번에 1번에 있죠? 50번에 1번. 그 민법에 의해서 총회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협회는 11만 명이잖아요. 협회 회원이 11만 명 다 회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총회 권한사항을 대의원 총회에서 대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협회는 대의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간접민주주의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을 뽑은 거잖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앞으로 100년 후에 없어질 직업, 국회의원, 개업공개사, 우리도 없어질 직업이에요. 지금 이게 100년 후에. 여러분들이 100년 후까지 안 살 수도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요. 지금 당장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 직접 민주주의 하면 된다고. 이제 전부 인터넷으로 그냥 모바일로 뭐 4대강 사업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냥 눌러가지고 국민들 의사에 따르면 된다고요. 국회의원 필요 없이. 어찌 보면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직업 없어지는데 그런 짓은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자, 국토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를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삭제됐습니다. 옛날에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근데 지금 협회 둘 다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옛날에 봉천동이 있는데 지금 뭐 삼성동인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봉천동이 바뀌었죠. 이름 몰라요? 이름 바꿔가지고 집값이 뭐 2, 3천만 원 올라갔다는데 동 이름만 바꾸니까. 옛날에 뭐 봉천 몇 동, 1동, 2동 막 이렇게 있는 걸 갖다 전부 동을 막 여러 개 쪼갰더라고요. 뭐 삼성동, 삼성동도 하나 있어요. 삼성동. 라고요. 이름 바꾸면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 이름만 바꾸면 집값이 한 2, 3천만 원 올라가더라고요. 이름은 되도록 시어머니들 못 찾아오게 영어로 길게 적는 게 좋대요. 짧게 돼 있으면 금방 물어보고 찾아오잖아요. 영어로 돼 있고 그래야 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암기가 안 돼가지고 못 찾아오죠. 저도 누나가 지금 78살인데 며느리한테 카카오톡 하는 거 좀 가르쳐 달라니까 그거 말라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데 그냥 전화 하나 받고 하죠 하면서 이 투지폰 해가지고 주고 뭐 카카오톡 되지도 않더라고.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좀 구독 좀 해달라고 전화했더만 뭐 안 된다. 내 휴대폰 안 되더라고. 가서 보니까 이게 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아요. 며느리가 못하게 해가지고. 그거 하면 왜냐면 유럽 가서 며느리가 한 달 있다 왔다더라고. 근데 그거 또 카카오톡에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이게 프로필 사진 이런 데 보면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 들어가면 나오니까 못 보게 하려고 아예 차단시켜 놨어요. 친구 신청하는 것도 엄청 싫어한데 시어머니가 친구 신청하면 아예 거절해버린, 아예 안 보는 거죠. 거절도 안 하고 가만 내버려 두면 되지. 승인 안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세대항공인중개사협회는 왕십리에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둘 다 지금 서울에 있기는 한데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 시 해놓고 가로 안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령시를 말한다. 구가 있으면 구별로 둘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인 다음에 무조건 X죠.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가 있으면 상록구 단원구 따로따로 지회 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무조건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밑줄 치세요.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시험에 설치
설치할 때에는 해서 X로 시험에 출제됐어요. 14회 때. 설치할 때가 아니라 설치한 때, 한때에 신고해야 된다. 물론 14회 때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유일하게 이때까지 시험을 32번 시험을 실시했는데 가정답하고 본정답이 뒤바뀐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가정답은 3번인데 본정답에서 4번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뀐 적이 한 번 딱 있다고요.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 출제자의 의도도 출제자도 이걸 구분을 못하고 낸 거죠. 근데 내고 보니까 이게 이의 신청이 들어오니까 문제를 바꿔버린 거라고요. 설치할 때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때 사후 신고라고요. 그래서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좀 유념하셔야 된다고요. 앞에서 한 것 중에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 휴폐업 신고는 미리 신고죠. 그래서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의 업무입니다. 협회는 289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습니다.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다. 수탁 업무는 받아서 하는 업무가 수탁 업무입니다. 자, 고유 업무가 있는데 290페이지 거기에 동그라미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메모하십시오.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입니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근데 그 양가로 2번 수탁 업무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교육, 실무, 직무, 연수 교육이라고 있죠.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연수 교육은 수탁 업무고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라고요. 그 제가 고유 업무는 교육하는 거 별로 못 받고 이거 지금 돈 받고 하는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연수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협회는 지금 수탁 업무는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 업무인데 교육을 시도의사가 해야 되는데 수탁 받아서 하는 업무라고요. 그래서 수탁, 위탁은 정반대말인데 시험에는 위탁이나 수탁이 같은 의미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맡기는 쪽에서 시도의사 입장에서 보면 위탁 업무고요.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죠. 받을 숫자. 우리 그 민법에 수분양 민법에도 나오고 공개사법에도 나올 수 있는데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수분양자, 피분양자,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이라고요. 수 받을 숫자, 분양받은 사람, 분양한 사람을 분양자, 분양회사가 분양자라고요. 사업주체, 공법, 주택법에서는 분양한 사람이 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수분양자. 저는 그냥 판례가 수분양자 한자도 안 적고 그냥 수분양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분양받은 여러 사람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판결문에 보면 수분양자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분양받은 사람이 수분양자라고요. 피분양자 하면 분양당한 사람,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분양한 사람이 그냥 분양자고요. 분양회사가 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피분양자 또는 수분양자. 자, 그 다음에 다시 290페이지 동그라미 5번 고유 업무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한방 PC 버전이 정보망입니다. 한방이라고 인터넷 치보면 나와요. 한방 PC 버전이 정보망이고요. 한방 스마트폰 어플은 정보망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정보망 아니라고 했죠.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상호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공제사업이라는 게 공제가 뭐냐면 공동구제예요. 공동구제. 우리 옛날에 개나 두레나 이런 거 옛날에 개 하면 어떻게 돼요? 1번 먼저 타가 돈 다 내가지고 한 사람
다 도와주는 거죠. 1번 타 가지고 가고 번호계는 그 다음에 2번 주고 이런 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옛날에 우리 상부상조 하는 제도인데, 공제라는 게 공동구제라고, 돈 냈다가 한 사람 사고 나면 그 사람 다 몰아주는 거예요. 돈 다 대주고. 이렇게 보험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보험은 개인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고, 공제는 협회에서, 우리 버스 같은 것도 버스 공제조합,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합니다. 보험 가입 안 하고. 보험 사고 나면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 차에 바치면은 최소 200만 원 정도 받아요.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를. 근데 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거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려고 하더라고. 잘 안 주더라고, 많이. 공제가 더 돈을 많이 안 줘요. 버스 공제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택시 공제조합. 우리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 안 하고 협회 공제 가입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협회 공제 가입했었어요. 보험회사에 가입 안 하고. 자, 그래서 고유 업무를 받고요. 수탁 업무는 교육이 대표적인 수탁 업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 업무가 있습니다. 시험. 그 교육제도와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 291페이지. 공제규정. 양가로 2번 공제규정입니다. 양가로 2번 공제규정.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국토부 장관 승인 밑줄 치십시오. 협회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만 상대합니다. 근데 앞에서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 빼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요. 협회하고 같이 노는 사람은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래서 공제규정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제규정의 내용을 보면은 (292페이지) 29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인데 시험에 총수입액 X, 협회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그래서 협회 공제료가 얼마라고 했어요?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얼마인지 19만 8천 원이라고 했죠. 1억 가입하려면 19만 8천 원이라고요. 1억 가입하려면 19만 8천 원이면 19,800원은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만 써야 된다고요. 우리 생명보험 들어도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사망하면 주려고. 그래서 책임준비금은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총수입액이라고 하면 협회는 공제료 말고도 협회 회비 받는 것도 있고요. 연수교육, 실무교육하고 받는 것도 있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총수입액 X,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가로 3번 공제회계관리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10% 적립한 것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자, 3개월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몇 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봐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43번에 5번 43번에 5번 밑줄 치십시오. 43번에 5번 3개월 이내입니다. 옛날에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92페이지 밑에 박스를 보니까 제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오로지 지부, 지회 설치 신고만, 지부는 시도의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지회는 시군구에 두는 것이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번 공제사업운영위원회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